안녕하십니까, 이규민 강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스터디 세션 13 트레이딩 퍼포먼스 이블레이션 매니저 셀렉션을 맡은 이규민 강사입니다. 네, 간단하게 오버뷰를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CFA는 전반적으로 이제 특히 레벨 3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그냥 여러 가지 인풋만 받으시면은 실제로는 굉장히 좀 내가 어디를 공부하고 있는지를 좀 모르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전체 관점에서 각 세션별로, 각 스터디 리딩별로 다 정리를 해드렸고, 그거를 뭐 그 시간에 처음부터 다 설명드리진 않을 거고, 뒤에서 계속 설명을 드리면서 나중에 다시 한번 지도처럼 좀 찾아보시는 역할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강의는 지금 핸드아웃이 올라와 있는데요. 전부 다 핸드아웃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도 레벨 3를 이제 공부를 해봤지만 대부분 이제 저도 이제 한국에서 대학을 나왔고 실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결국 뭐 영어보다는 한국어가 더 쉬우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레벨 3 공부를 하시면서 또 트레이딩 자체가 좀 크지 않은데 비중이 크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시다 보면은 좀 시간 낭비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일단은 과감하게 스터디 슈에이저를 거의 대부분의 중요 핵심 내용을 이 핸드아웃에 다 번역을 해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여기에 이제 이그젬플들이 많잖아요. 그 이그젬플에 대해서도 다 넣어드렸기 때문에 정말 이 핸드아웃 하나만 공부를 해도 물론 슈에이저를 한번 읽어보시긴 하셔야겠지만 핸드아웃만 봐도 대부분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을 정도로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과감하게 이거를 좀 핸드아웃을 보시면서 좀 공부를 단거나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버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레벨 3 정도 되시면 대부분 잘 아시겠지만 SM 매니지먼트 트레이딩 구조. 자, 핸드아웃 2페이지입니다. 핸드아웃 2페이지에는 핸드아웃의 동일한 내용을 여기 PPT로도 보여드렸으니까요. 편하신 대로 핸드아웃을 보셔도 되고 이 강의 앞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크게 저희가 배우는 섹션은 리딩 25, 리딩 26, 리딩 27입니다. 저희가 일단 뭐 여러 가지 금융권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스폰서, 연기금이나 은행들이 보통은 이제 자산을 자기들이 위탁을 해야 되는데 자산 운용을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뭐 직접 국민연금처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equity, fixed income, alternatives 같은 상품별로 나눠서 그 중에 잘하시는 운용사에 보통 위탁을 하고 그 위탁사들이 사실 상품을 살 때 트레이딩을 할 때 자기들이 잘 할 수도 있겠, 직접 할 수도 있겠지만 뭐 대량 거래라든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거래를 실행을 해야 된다든지 할 때는 증권사의 보통 트레이더들한테 이제 트레이딩을 맡깁니다. 자, 이러한 상황으로 저희가 구조를 보시면 간단하게 구조화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그렇다면 리딩 25부터 27은 어떤 걸 배우느냐. 일단 리딩 25 같은 경우는 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트레이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트레이딩을 왜 하느냐. 그리고 트레이딩을 했을 때 우리가 트레이딩을 잘 했는지 못했는지를 평가를 할 때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평가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 과목을 트레이딩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 트레이딩 관련된 내용은 리딩 25만 트레이딩에 대해서 모티베이션, 평가 이런 것들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 가서 25 단위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26은 뭐냐? 스폰서 입장에서 또는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 어떤 성과가 났잖아요. 펀드를 운영함에 있어서 어떤 퍼포먼스에 대한 리절트들이 나옵니다.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리턴이잖아요. 어떤 수익률이 나올 거잖아요. 그리고 또 그에 따른 리스크도 있을 거고 그러한 리턴들에 대한 퍼포먼스, 리턴에 대한 판단, 평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리딩 26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딩 27 같은 경우는 스폰서 입장에서 내가 선정한 매니저들이 과연 잘했는가, 이들을 잘 셀렉션하는 게 우리가 잘 한 건가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고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뭐 타입 에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27번 인베스트먼트 매니저 셀렉션, 어떤 매니저를 잘 선택할 것인가. 이게 크게 리딩 25부터 27을 저희가 배울 예정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여러 가지 뭐 에세이잖아요. 결국 레벨 3는 에세이도 중요한데 에세이도 많이 나왔고 특히 이 과목에서 그나마 좀 편하게 느끼실 수 있는 게 계산입니다.
계산 같은 경우는 사실 에세이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풀이 과정 그대로 쓰고 답을 맞추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쉽고, 제가 전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말 시간이 없다. 레벨 3를 준비하시는데 정말 시간이 없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줄쳐놓은 이 calculation,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calculation 세 가지 calculation의 큰 단원들이 있는데요. 그 세 가지 문제만 정확하게 풀고 가셔도 충분하게 다 문제들을 푸실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으시면 꼭 문제, calculation 위주로 좀 진행을 해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각각의 핸드아웃별로 지금 그 강의에 페이지 수가 써 있잖아요. 그러면 순서대로 제가 일단 진행을 할 건데, 필요하신 분들은 calculation, 계산 문제 위주로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아마 그 이패스 강사분들 중에서는 그래도 제가 가장 최근에 시험을 합격한 강사인데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전략을 어떻게 세웠는지 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좀 수치하셔가지고 그 방법을 좀 차용하시면 좀 빠르게 합격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 강의의 전략, 트레이딩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봤을 때 크게 5가지로 봤을 때, 첫 번째, 강의를 듣습니다. 강의 1회 독을 듣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핸드아웃에 모든 슈웨이저 내용을 중요한 핵심 내용을 다 번역을 해드렸기 때문에 이 강의 핸드아웃에 최대한 활용을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고, 그리고 이게 거의 보시면 페이지 수가 많아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그젬플들도 있고 여러 가지 계산 문제들이나 뭐 내용 설명만 봤을 때는 뭐 20-30페이지밖에 되기 때문에 좀 계산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들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는 그런 전략을 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리뷰를 하실 때는 강의 노트 한번 더 보시고, 슈웨이저 당연히 한번 읽어보시긴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슈웨이저를 한두 번 정도 읽어보시는 게 두 번째 스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문제풀이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다른 분들에 비해서 좀 굉장히 빠르게 강의를 시험들을 합격한 스타일인데요. 저도 이제 대기업을 다니면서 이 CFA를 먼저 시작을 했고, 1, 2를 이제 주말에만 공부를 해서 좀 빠르게 좀 합격을 했고, 그 남은 시간 동안 레벨 3, 과거에는 이렇게 많이 시험을 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레벨 3부터 레벨 2까지 시간이 남아서 제가 AI를 한 7개월 만에 이제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어떻게 공부를 했냐, 뭐 이론도 1, 2번을 정말 여러 번 반복을 해가지고 좋은 점수를 맞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여기서 특히 CFA 같은 경우는 협회에서 문제를 내잖아요. 협회에서 커리큘럼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막이금제까지 협회에서 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커리큘럼 문제들과 막이금까지만 대부분 커버를 하고 내가 정확하게 맞는다고만 해도 실제 시험에 가서도 좋은 점수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를 먼저 풀었습니다. 그래서 1, 2번 같은 경우는 어떠한 그 이론에 대한 인지의 과정, 모든 걸 다 외울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인지 정도만 하고 내가 그 인지된 걸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들이 이제 슈이제 이그젬플도 있고 모듈 퀴즈를 다 합쳐서 또 그 커리큘럼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강의 시간에 최대한 1, 2번은 커버를 해드리려고 노력을 해드릴 거고요. 슈웨이저 이그젬플과 모듈 퀴즈 같은 경우에는 이 핸드아웃에도 풀이 과정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시간에 최대한 커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 8강의 정도 가서는 이렇게 프랙티컬 프로블럼스를 풀면서 이 강의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다 풀었다. 그렇다면 저만의 그 빠르게 합격할 수 있었던 노하우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오답 문제집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오답 노트를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오답 문제집을 만들었습니다. 오답 문제집은 뭐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떠한 내가 계속 실전 상황에서 정답을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트레이딩 관련해서 코스트에 대해서 평가하는 계산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 문제를 봤을 때 틀린 거죠. 그래서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인지의 과정을 한번 겪어서 리뷰를 하셨으면 사실 이 문제들은 50% 이상 혹은 정말 이해도가 빠르신 분은 한 70% 이상도 이 문제들 맞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예를 들어서 30문제에서 다시 50문제 정도를 체크를 해놓는 거죠. 특히 이제 CBT잖아요. CBT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체크를 안 하시고 그냥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고 다시 CBT처럼 내가 여기다 체크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풀어보는 거죠. 근데 그 풀어봤을 때 내가 틀렸던 그 포인트가 있잖아요. 내가 정답에서 오답을 맞춘 그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풀었는데 바로 답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답을 했는데 오답을 한 이유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정답을 해서 맞췄어요. 맞추면은 그 다음에 바로 다시 보지 않는. 특히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 뭐 나중에 한번 의심이 되시면 해보실 수도 있겠지만 계산 문제 같은 경우 한번 맞으셨다면 다음에도 맞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넘어가는. 그 대신 틀린 문제들만 또 모아놓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처음에는 30문제에서 50문제였던 문제들이 나중에는 뭐 10문제, 5문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만 막 모아놨을 때 나중엔 정말 뭐 10문제 내외 뭐 혹은 50문제 전체 과목으로 봤을 때 50문제 내외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방법으로 좀 좋은 점수를 합격할 수 있었고요. 하지만 뭐 저도 좀 말씀을 드리면 레벨 3에서는 그래도 여러 번 고배를 마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시험을 합격을 했을 때 결국에 레벨 3는 에세이잖아요. 그래서 에세이에 대해서 제가 잠시만 전략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은 일단 제가 첫 번째 에세이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이 트레이딩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잠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세이 전략.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실패했던 이유는 영어 위주로 공부를 했습니다. 영어 위주로, 그러니까 라이팅을 영어로 한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면 저는 기출문제 막 10년치도 한번 외웠었는데요. 그 10년치를 거의 외우다 보니까 내가 이거를 문장을 외우는 건지, 영어의 문장을 외우는 건지, 혹은 내용을 외우는 건지, 그게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이 외워도 영어로 라이팅을 하다 보니까 이 공부하는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그 공부한 시간에 비해서 실제로 문제 시험장에 가서 내가 라이팅을 했을 때 어떤 표현에 문제가 있지 어떤 내용에 집중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했을 때 이유는 뭐냐면 표현, 문구 또는 문장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정작 내용, 컨텐츠에 대해서는 신경을 못 썼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실제로 갔을 때 제대로 못 쓰는 거죠. 내용을 못 쓰는 거죠. 그래서 제가 패스했을 때 어떤 전략을 썼냐. 일단 여기에 있는 문제들 있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들 있잖아요. 그 문제들을 거기에 에세이 문제들도 있습니다. 슈에이저도 보시면 에세이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커리큘럼에도 보면 에세이 문제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문제들 안에서 그랬을 때 저는 어떻게 되면 그 문제가 있을 때 그 옆에다가 풀이를 한글로 했습니다. 한글로. 간단하게. 이 블랙 포인트로 해서 이게 뭐 이러한 이유 때문에 특히 뭐 예를 들어서 어떠한 트레이딩 문제에 있어가지고 왜 이게 적합하지 않느냐. 이러한 전략들이, 그러니까 트레이딩을 하는데 왜 이러한 전략이 적합하냐 안 적합하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럼 영어로 제가 써보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한글로 문제 때문에 이게 이슈가 있다. 이유, 원인에 대해서 한글로 써본 겁니다. 한글로. 그리고 영어로 돼 있죠. 당연히 답은 영어로 돼 있겠죠. 영어로 돼 있는 거랑 제가 한글로 돼 있는 거랑 맞춰봐서 내가 내용이 정확히 맞았다. 그러면 나는 이걸 맞춘 거고 만약에 내용이 틀렸다. 그러면 영어로 돼 있는 거를 제 나름대로 번역을 해서 제 나름대로의 한글 답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길게 막 문장처럼 쓴 게 아니라 내용 위주로 쓴 거죠. 이렇게 해서 답안을 해서 라이팅은 어차피 여러분 레벨 3 정도 오시고 에세이를 준비하실 정도면은 한글로 되어 있는 답안을 라이팅 하시는 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나중에 최종적으로 라이팅을 한번 연습하시는 건 너무 영어로 라이팅하는 건 너무 좋은 방법이지만 일단은 시작점을 내용 위주로 하시기 위해서는 한글 답안으로 한번 작성하시고 저런 문제풀이를 해보는 게 저는 에세이에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가 영어에 자신이 없다 라고 했을 때 저는 이러한 방법도 한번 추구를 해보셔라. 결국에는 그 채점하시는 분들도 어떠한 문제 있어가지고 이 내용에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플로우, 내가 원하는 로직의 어떤 문장들이나 단어들이 제대로 돼 있느냐가 에세이 점수를 결정을 짓는데 이런 컨텐츠에 집중을 못하면은 그런 점수가 굉장히 획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컨텐츠, 핵심 키워드, 핵심 문장 위주로 제가 정리를 하다 보니까 꼭 기출문제를 풀지 않더라도 모든 기출문제를 다 커버하지 않더라도 상당히 에세이에서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 전략을 만약에 뭐 여러 번 특히 레벨 3에서 좀 장수생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레벨 2까지는 저도 업계에 있다 보니까 정말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주니어들 입장에서는 좀 도움이 되겠지만 레벨 3 정도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적어도 3차를 합격을 해야 CFA라고 명함을 쓸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레버리지를 할 수 있을 텐데 에세이가 항상 이 발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러 번 떨어지셨거나 아니면 영어에 자신이 없는 분들은 이런 방법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넘어와서 그래서 오답 문제지를 제가 아까 했던 방법대로 에세이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번 반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의 방법은 뭐였냐? 제가 자격증 CFI나 AI를 빠르게 딸 수 있었던 방법은 결국 문제 위주로 가셔서 내가 정답들은 버리고 오답들만 모아가지고 계속 오답을 만들어가는, 오답을 계속 정답의 사고로 바꿔나가는 과정을 빠르게 해가지고 합격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오신 다음에 다시 리뷰로 가시면 다시 한번 내가 슈에저도 읽어보고 정말 시간이 남으면 그 트레이딩 같은 경우는 커리큘럼도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가 시간이 남다 그러면 그때 다시 커리큘럼 정도 읽어보는 그 정도로 가시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버뷰를 좀 마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딩 25 넘어가겠습니다. 네, 제가 항상 이제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인 결과를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서 리딩 25는 대체 뭐 하는 건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이제 올해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뭐 지금 9만 몇천 원까지 갔다가 지금 거의 뭐 굉장히 2만 원 이하대로 떨어지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좀 고통을 받는다고 생각을 많이 들었는데요. 예,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카카오뱅크로 한번 예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포트폴리오 매니저예요. 아주 카카오뱅크를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네, 여러 가지 에쿼티 펀드 매니저인데 주식 펀드 매니저인데 주식 위주의 펀드 매니저를 하면서 카카오뱅크가 공모를 하니까 청약을 해서 이제 이제 첫 초과에 예를 들어서 공모를 이제 실패하고 처음에 시작했을 때 첫날 장에 내가 그 매니저로서 9만 원에 1000주를 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정을 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카카오뱅크를 9만 주에 내가 1000주를 사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거래 결정을 하신 거죠. 거래 결정. 그러면 거래 결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거래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딱 들어가려는 시점에 거래 결정을 딱 하고 이제 왔어요. 이제 살려고 딱 이제 봤을 때 이게 뭐 MTS나 HTS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하시죠? 여기다 주만을 낼 거잖아요. 여기는 이제 셀인 거고 여기는 바이 하고 싶은 사람들이 몰려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바이 쪽이니까 최대한 싸게 사고 싶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주문을 여기다 예를 들어서 89,800원에 걸어 놓은 겁니다. 10주 정도를 혹은 500주 정도를 걸어 놨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리미트 오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밑으로는 사지 않겠다. 이 위로는 사지 않겠다. 라고 하기 때문에 이걸 리미트 프라이스라고 이제 명명을 하면 되고요. 왜냐면 이게 용어가 여러 번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라이벌 프라이스라는 것도 나오는데 어라이벌 프라이스는 뭐냐면 제가 이 결정을 하고 나서 나중에 계속 설명을 드리겠지만 결정을 하고 나가지고 카카오뱅크를 사려고 왔더니 도착을 했어요. 근데 나는 리미트 오더는 89,800원에 냈지만 실제로 지금 거래되고 있는 시가가 예를 들어서 9만 원이에요. 내가 살려고 리미트 오더를 낸 순간의 가격. 그게 바로 어라이벌 시가. 그게 바로 어라이벌 프라이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막 이날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뭐 여러 가지 한점 올랐다가 뭐 떨어졌다든지 이런 식으로 내가 여러 번 거래를 하셨을 거잖아요. 한 번에 1000주를 사시는 분도 있겠지만 여러 번 나눠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을 하시다 보면은 결국에는 내가 평단가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HDS도 보시면 거기 계좌 거래에 평단가가 있잖아요. 그럼 평단가가 생기게 됩니다. 그걸 execution price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로 이제 내가 종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종가가 내가 샀던 것보다 위에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샀던 것보다 밑에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트레이더한테 이제 시킨 거예요. 저거를 저 9만 원에 1000주를 사겠다는 거를 트레이더한테 맡겼을 텐데 그 트레이더가 여러 가지 이제 거래를 실행을 하면서 평단가가 생기고 이제 클로징 프라이스가 생길 거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이 트레이더가 잘 했는지 못 했는지 평가를 해서
평가를 해야 나중에 그 트레이더한테 또 맡겨야 되겠다. 혹은 내가 어떻게 거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그 평가를 하는 이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리딩 25는 결국엔 뭐냐면 내가 거래를 결정한 시점에서 거래 동기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래를 할 때 내가 어떠한 전략으로, 각각의 상황이 너무 많잖아요. 그 어떠한 전략으로 우리가 트레이딩 전략을 세우고 그 트레이딩 전략 중에 어떤 전략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고요. 근데 세 번째는 그 거래를 다 끝났어요. 거래를 다 끝나고 내가 이 거래가 어느 기준점, 벤치마크 프라이스 대비 내가 이 거래를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평단가, 예를 들어서 평단가죠. 예를 들어서 제가 평단가가 뭐 9만 원이었어요. 리미트 오더를 89,800원이었으니까 평단가를 막 하다가 결국에는 올라가서 막 빠르게 올라가서 이거를 막 사고 트레이드하고 왔다 갔다 해보니까 평단가가 예를 들어서 9만 원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사람들이 매도 물량이 막 나온 거예요. 그래서 평단가가 예를 들어서 8,000원이 됐어요. 8만 원이 됐어요. 8만 원이. 그럼 이 비용 관점에서 여기서는 내가 샀던 평단가 9만 원 대비 8만 원, 그 차이만큼이 비용이다. 우리가 트레이딩 코스트로 적절하게 우리가 비용을 했으면 종가에 다 같이 한 번에 몰았으면 8만 원에 샀을 텐데, 이날 내가 거래를 잘못해가지고 평단가가 9만 원이 되는 바람에 이게 비용이 발생했다.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가 평가를 하는 그런 방법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정도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시고 단원을 들어가시면 훨씬 더 내가 보는 입장에서, 이해하는 입장에서 훨씬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핸드아웃 5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네, 핸드아웃에 완전 똑같은 내용으로 제가 이제 그 빔 프로젝트로 강의를 하는 거라서요. 편하신 분들은 이 핸드아웃을 보시고요. 앞을 보면서 이해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앞을 좀 보시면 좀 더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그젠 포커스 보겠습니다. 이그젠 포커스 5페이지에 리딩 25는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프로세스 중에서 트레이드 익스큐션의 컴포넌트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러니까 거래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컴포넌트, 어떠한 컴포넌트들이 있고 그런 컴포넌트를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평가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래를 딱 하기 시점에서 내가 왜 거래를 하는지, 그래서 거래에 대한 모티베이션, 그리고 어떠한 트레이드를 할 때 어떠한 특징들이 있고 또 마켓마다, 주식 채권마다 다 컨디션이 다르잖아요. 그랬을 때 그러한 각각의 상황에서 어떠한 전략이 가장 적합한지에 대한 이해를 하는 리딩이다, 리딩 챕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최적 거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익스플리시티 비용과 임펄시티 비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눈에 보이는 비용, 아까 같이 코스트 9만 원에 샀는데 평단가가 9만 원인데 클로징 프라이스, 벤치마킹 프라이스가 예를 들어서 8만 원이다. 그래서 그 차이가, 우리는 그게 비용이라고 눈에 보이는 비용은 아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트레이더한테 뭐 한 주당 너가 매도하는 거에 한도당 뭐 몇 달러를 주겠다, 수수료를 주겠다. 그거는 너무 명확하게 보이는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그 명확하게 보이는 커미션 같은 경우는 explicitly 비용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보이지 않는 기회비용 같은, 원래 우리가 8만 원에 살 수 있었는데 9만 원에 샀다. 이거는 지금 비용으로는 명확하게 보이진 않고 우리가 계산을 하는 거니까 그런 거는 implicit 비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셋 매니저로서 마지막 I인데, LOS I인데 포멀 트레이드의 policy들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챕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OS 서머리를 제가 뭐 해드렸는데 여기서 뭐 지금 제가 다 읽어드릴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페이지를 이 리딩 25의 지도라고 생각을 하시고, 내가 보다가 나 지금 어떤 걸 공부하고 있지? 이렇게 좀 헷갈리실 때 다시 한번 5페이지에 오셔가지고 보시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서브젝트만 간단하게 보면 LOS-A, 트레이드 모티베이션,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왜 트레이드를 하느냐에 대한 얘기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트레이딩 할 때 어떠한 전략들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인풋들, 그 다음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트레이딩을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벤치마크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어떤 프라이스 대비 나의 평단가가 어땠는지를 평가를 해야 되니까 결국에 프라이스 벤치마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프라이스 벤치마크에 대한 얘기가 C고, 그리고 트레이딩에 어떤 전략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에이전시를 활용할 수도 있고 우리처럼 HTS를 사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런 전략들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그 전략 중에 어떤 것들을 우리가 선택을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D랑 있고요.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런 전략들을 기반으로 해서 각각의 주식 채권 파생 등에 대해서 시장별 거래 특성이 어떠니까 우리는 어떻게 거래를 해야 된다라는 걸 배우는 게 F입니다. 그다음에 이 단어에서 가장 출제 빈도가 기출문도 봤을 때도 많고 가장 쉽게 우리가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한 번만 해놓으면 한 번만 계산해놓으면 쉽게 할 수 있는 G와 H는 cost of trade, 그러니까 트레이딩 그 자체, 한 트레이딩 자체에 대해서 평가하는 the cost of trade가 있고요. 그 다음에 H 같은 경우는 the execution of trade, 그러니까 실행에 대해서 내 평단가를 어떻게 평가할 건지에 대한 문제고요. 마지막으로 트레이드를 할 때 어떤 가버넌스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를 해서 이 챕터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6페이지 트레이드 모티베이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레이드 모티베이션 핸드아웃으로도 6페이지입니다. 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에세이 같은 경우는 이 공부를 하실 때 일단 제가 만약에 시간이 없다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계산 문제를 먼저 하시고 결국에는 에세이는 내가 얼마나 컨텐츠를 가지고 있느냐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여기에 이제 핸드아웃에 있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슈에이저의 웬만한 내용들을 다 번역을 해서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기 있는 내용을 다 외우시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 전 순서상으로 보면 이거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고 몇 번 읽어보시고 실제로 제가 문제를 가서 접하면서 내가 이걸 잘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떤 콘텐츠를 쓸 건지 그래서 문제 바이 문제로서 접근하시는 게 훨씬 더 빠르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써드렸던 이 핸드아웃은 한 번씩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되시는 거고 뭐 이해 안 되시는 부분 혹은 중요하다 생각하는 부분만 체크하셔서 읽어보시고 그거를 나중에 어떤 엑셀을 쓰시는데 활용하시는 콘텐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도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좀 내용이 많긴 한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페이지 보시면 트레이드를 왜 하느냐, 트레이드의 모티베이션, 동기들이 여러 가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크게 4가지가 있는데 당연히 내가 프로핏을 트레이딩을 통해서 그 자체, 트레이딩 자체만으로 프로핏을 찾으려고 하는 프로핏 시킹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내가 리스크 매니지먼트, 리스크 해지 같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너무 리스크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노출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원래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그러니까 보통은 표준편차로 많이 리스크에 대해서 볼리티비티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리스크가 갑자기 막 바뀐 거죠. 리스크가 갑자기 주식 쪽에서 확 올라간 거예요. 그럼 내가 원래 타겟으로 했던 리스크보다 그쪽 그 주식에 익스포즈된 리스크가 훨씬 더 커버리잖아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리밸런싱을 통해서 예를 들어 주식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표준편차가 덜 낮은 채권 쪽에 좀 더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리스크를 리밸런싱 하기 위해서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해서 트레이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런 동기도 있고 세 번째는 캐시플로우 니즈. 특별히 이제 펀드 같은 경우는 캐시를 인하고 아웃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예를 들어 신규 투자자가 들어온다든지 공모 투자 같은 경우는 혹은 그 고객이 환매를 원하시는 경우도 우리가 캐시를 빨리 아웃해서 드려야 되잖아요. 환매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트레이딩을 한다. 그 밖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페이지를 보시면 프로핏 싱킹. 그래서 프로핏 싱킹은 결국에 뭐냐? 내가 트레이딩 자체만으로 벤치마킹 대비 아웃퍼폼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벤치마킹 대비 아웃퍼폼 하는 게 결국 알파잖아요. 그래서 트레이딩만으로도 우리가 알파를 추구하겠다. 내가 벤치마킹, 아까 뭐 대부분의 벤치마킹이 클로징 종가인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헤지펀드 같은 경우는 그 순자산을 평가하는데 그 당일의 순자산을 평가하는데 종가 기준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벤치마킹을 예를 들어 저희가 그냥 클로징 종가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 내가 지금 트레이딩을 함으로써 종가 대비 더 싸게 혹은 더 비싸게 판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알파라고 보시면은 알파 디케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알파 디케이는 뭐냐면 알파를 거래를 실행하는데 내가 거래를 실행함으로써 까지게 시차가 발생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카카오뱅크를 9만 원에 살려고 왔어요. 결정을 했어요. 결정을 했는데 트레이더한테 찾아가는 시간 그리고 그 찾아가는 시간에서 익스큐션 하는 데까지 시간 그 딜레이가 계속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그 딜레이를 통해서 내가 원래 추구하려던 예를 들어서 어떤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카뱅이 9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갈 수 있다는 어떤 소식을 들은 거죠. 그럼 내가 알파가
빠르게 최대한 소문이 퍼져서 가격이 올라가기 전에 바이 관점에서 사는 게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알파 빨리 그 매수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늦어지고 트레이더 전환하고 뭐 거래량에 따라서 이렇게 좀 늦어질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알파가 손실을 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알파가 원래는 내가 9만 원을 살 수 있었던 게 9만 5천 원이 돼서 10만 종가보다 원래는 10,000원 정도의 이익이 생겼어야 됐는데 5천 원밖에 이익이 생기지 않았다. 그럼 그 5천 원 정도가 알파 디케이다 라고 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알파 디케이다. 어떤 투자 결정과 거래 실행차에서 시차 발생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알파 디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념은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어떤 걸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기서 아셔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알파 디케이가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뭐 갑자기 좋은 소식이 생겨서 빠르게 사야 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알파 디케이가 높으면은 내가 거래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얼전시하게 하이 어전시로 해야 되겠죠. 근데 내가 알파 디케이가 생각보다 별로 없을 것 같고 뭐 내가 지금 사나 나중에 사나 별로 뭐 알파가 별로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 그럼 로우 알파잖아요. 그 로우 알파 상황에서는 어전시가 낮다. 뭐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핏 시킹 같은 경우에서 이제 또 다른 개념인데 다크풀.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인포메이션 리키지가 필요한 리키지를 막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만 알았던 정보라든지 아니면 제가 너무 수량이 많아가지고 제가 트레이더가 매도하려는 수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시장이 너무 마켓 이펙트가 너무 클 것 같다. 그랬을 때는 인포메이션 리키지를 막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활용 방법으로 다크풀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개념은 뭐냐면 다크풀이라는 게 뭐냐면 실제로 이제 사용되고 있는 거기도 한데요. 장 시작 전에 대량 주문을 받아서 매수 매도 주문을 이미 매칭을 합니다. 그리고 매칭된 주문은 장 종료의 당일 볼륨 웨이티드 에버리지 프라이스 VWAP이라고 제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체결한 시스템으로 장 종료까지 거래 상대방 체결되게 알 수 없음.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대량 매도를 하고 싶은데 뭐 그 대주주의 대량 그 수량이에요. 그러면은 이걸 아는 순간 다른 투자자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더 빨리 팔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어떤 정보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 다크풀이라는 걸 사용을 해서 이 브로커가 먼저 장 시작 전에 주문을 다 받는 거죠. 매도 주문을 다 받고 모아놓고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지 않는 거야. 보여주지 않는 상황에서 또 이걸 사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수량을 얘기하지 않고 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개들을 그러니까 오픈되지 않은 곳에서 매칭된 주문을 다 받은 다음에 장 딱 마감됐을 때 그날의 평단가, 그날의 주식 그 종목의 평단가를 가지고 그냥 주문을 한 번에 체결해 버리는 거죠. 그런 것들을 다크풀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점은 당연히 기재간 투자자들이 정보 유출 없이 장중 시장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고 대량 매매 당연히 가능하겠죠. 단점은 근데 당연히 투명성이 감소되겠죠. 근데 실제로 미국의 ETS라든지 유럽의 MTF라는 것들이 실제로 있고요. 그 다음에 반대 개념으로 리트 마켓이라고 했는데 정보가 투명한 마켓이다. 우리 한국 거래소, 코스피 이런 것들이 리트 마켓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모티베이션인데요. 리스크 매니지먼트 앤 헤딩리스. 포트폴리오에 타겟된 리스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내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리스크가 있을 텐데 그 타겟에 벗어났을 때 리스크를 다시 원래대로 복귀시키려고 내가 트레이딩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두 번째 모티베이션이겠죠. 그래서 단순한 시장 변화 혹은 위험 회피, 그리고 파생 상품은 해지엔용이긴 하지만 적절한 유동성 및 파생 상품 계약이 존재해야 된다. 이 정도 이해하시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핸드아웃 7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이딩 할 때 특히 캐시플로우 니즈 같은 경우는 당연히 펀드 입장에서 많이 필요하겠죠. 펀드 입장에서 펀드 매니저로서 투자자들 펀드의 캐싱이 나웃이 필요한데 이럴 때 트레이딩이 필요하다. 트레이딩의 긴급성은 캐시플로우의 원천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상장된 회사의 경우 유동성 이슈 당연히 없겠죠.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헤지 펀드 매니저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굉장히 유동성이 낮은 상품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럴 때는 한 달 전에 노티스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요. 캐시 드래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캐시 드래그. 예를 들어서 저희가 APS를 지금 다 배우시고 있지만 펀드 관점에서 어떠한 전략들이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그로스 캐피탈, 그로스 전략을 사용하는 에쿼티 전략의 경우에서도 내가 어느 정도 캐시 없이 캐시랑 비중을 여러 가지 캐시 몇 퍼센트, 그 다음에 뭐 어떤 주식의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전략들을 있을 거잖아요. 근데 적절한 때에 캐시를 팔지 못해서 캐시가 너무 오랫동안 묶여 있는 거죠. 펀드에.
그러면 적절하게 그 비용, 그 캐시를 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어떤 이익이 날 수 있었을 텐데 캐시가 빠르게 투입이 안 돼가지고 우리가 수익이 좀 늦어진다. 그런 거를 캐시 드래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캐시가 캐시펀드의 목적에 적합하게 투자하지 못해서 수익률이 끌리는 형상, 드래그한 형상을 캐시 드래그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적절하게 뭐 트레이딩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유동성이 낮은 경우에. 그럴 때는 뭐 ETF라든지 파생상품 투자를 해가지고 캐시 드래그 형상을 낮춰줘야 된다. 그래서 캐시 드래그의 어떤 내용 정도만 좀 이해하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자는 환매 시 펀드의 넷 에셋 밸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순자산 가치인데 이건 보통 당일 종가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 클로징 프라이스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타로는, 기타 모티베이션으로는 코퍼레이션의 액션들, 예를 들어서 M&A라든지 스피노프 시에 당연히 트레이딩 해야 되겠죠. 그리고 캐시 에카부터 디비던드 or 본드 쿠폰을 재투자했을 때 또 당연히 트레이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진콜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대용으로 해가지고 어떤 차입을 해가지고 주식을 투자했는데 그 원금 이상으로 우리가 떨어졌을 때 마진콜이 발생을 하잖아요. 글쎄 당연히 어저트 세일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인덱스 리컨스티튜션. 그래서 벤치마크 인덱스, 예를 들어서 패시브 전략을 사용하는 또 펀드의 경우에는 벤치마크를 계속 따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벤치마크 인덱스가 구성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다시 리밸런스를 하기 위해서 그 인덱스를 맞추기 위해서 리밸런싱이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도 트레이딩을 한다. 예. 트레이딩 모티베이션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뭐 일반적인 내용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알파 디케이라든지 그 다음에 다크풀이라든지 이런 개념 정도 어떤 거다라고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핸드아웃 8페이지. 핸드아웃 8페이지 트레이딩 스트래tegy 인풋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도 좀 이야기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더에 어떤 주문할 때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사이드가 있죠. 내가 롱 포지션을 취하느냐, 숏 포지션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사이드고, 앱솔루트 사이즈는 거래 수량 자체를 얘기합니다. 내가 몇 주를 매수할 거냐, 몇 주를 매도할 거냐. 이게 당연히 거래 앱솔루트 사이즈라고 하고, 릴레이티브 사이즈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게 에버리지 데일리 볼륨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평균 거래된 수량을 에버리지 데일리 볼륨이라고 하고요. 이건 어떨 때 쓰이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내가 트레이딩을 할 때 에버리지 볼륨 대비 예를 들어서 높은 거예요. 에버리지 데일리 볼륨이 예를 들어서 1000주인데 나는 1000주를 매수하고 싶다. 그러면 시장 이펙트가 너무 크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실제로 뒤에 문제도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다시 설명드리면 에버리지 데일리 볼륨이 나의 주문 수량이 에버리지 데일리 볼륨 대비 크면 어떻다? 마켓 임팩트는 크다. 그러니까 어떤 리퀴디티 관점에서 유동성 관점에서 내가 거래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ADV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시큐리티 자체의 특성이 있습니다. 증권 자체의 특정. 처음에 뭐 시큐리티 타입 같은 경우는 주식 파생, 뭐 FX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숏텀 알파. 숏텀 알파라는 거 뭐냐? 단기간 내에 내가 어떠한 거래를 통해서 알파를 추구하겠다. 그래서 알파 디케이가 높으면 아까 설명드렸던 어저트가 높고 시간이 갈수록 알파 디케이가 커질 수 있으므로 빠르게 거래해야 되고요. 어드버스 마켓 컨디션. 어드버스 마켓 컨디션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너무 상승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어떤 소문이 들어와서 가격 프라이스가 막 오르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럼 내가 매수하려고 하는데 라이징하고 있으니까 그런 어드버스 컨디션이라고 하는 거고, 반대로 내가 막 상승하는 장에 매도를 하고 싶어요. 그럼 나한테는 페어블한 마켓이겠죠. 그래서 이 어드버스 마켓 컨디션에 대해서 좀 보시면은 어드버스한 마켓 컨디션은 그러면 어전트의 관점에서 어떻죠? 빠르게 해야겠죠. 왜냐면 내가 지금 사지 않으면 가격이 더 비싼 가격에 사게 되니까 내가 빠르게 매수를 해야 되니까 어드버스 마켓 컨디션에서는 어전트가 올라간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라이스 볼러틸리티. 프라이스 볼러틸리티가 높으면 당연히 익스큐션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겠죠. 내가 거래를 너무 변동성이 커지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라이징이 너무 많이 빠르게 되면은 내가 매수할 수 있는 거래 자체에 대한 리스크, 거래를 못할 익스큐션 리스크가 당연히 커지겠죠. 이 정도 그 화살표로 되어 있는 부분 위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유동성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유동성 측면에서 봤을 때 유동성은 굉장히 좋다.
그럼 당연히 익스큐션, 내 거래를 실행할 수 있는 리스크가 당연히 줄어들겠죠. 마켓 임팩트도 당연히 줄어들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나 보실 게 내로 비드 에스크 스프레드. 이게 뭐냐면 제가 아까 아까 보여드렸던 매수하려는 가격들과 매도하려는 가격들이 있잖아요. 그 가장 끝점에 있는 양단에 있는 것들의 내로 비드 에스크 스프레드인데 그게 만약에 내로해졌다라는 거 뭐냐면 당연히 유동성이 더 커지겠죠. 더 사고 팔려고 근접하게 모여 있으니까. 근데 그게 너무 떨어져 있다. 뭐 유동성이 없는 장에서 너무 떨어져 있다. 이거 하면은 언제 이게 체결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리스크가 있을 수 있고, large volume available for trading. 그러니까 볼륨을 많이 매도할 수 있는 거래 수량이 매도 물량이 많이 물려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리퀴디티가 높겠죠. 예, 이 정도로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정도 이해를 인지를 하시고 9페이지를 넘어가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네. 그 앞쪽에 3, 4번 마저 설명드리고 9페이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트레이딩 그 마켓 컨디션이 있는데 리퀴디티가 유동성이 낮은 장에서는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나의 실행할 수 있는 그 트레이딩의 기간이 당연히 길어지겠죠. 롱거 트레이딩 허라이즌이 되겠고, 볼티비가 높으면은 투자자들이 익스큐션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코스트가 많이 들더라도 어떻게든 실행을 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인디비주얼 리스크 어벌전은 매니저나 트레이더가 리스크를 취하는 게 싫어요. 리스크를 싫어한다. 어벌전 한다. 그럼 당연히 급하게, 어전티하게 내가 비용에 상관없이 하겠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트레이더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트레이더 딜레마. 예를 들어서 내가 매도하거나 매수하려는 수량이 너무 많아요. 근데 거래를 빠르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켓 임팩트가 굉장히 커지겠죠. 근데 거래를 느리게 하면 점점 그게 가격이 반영이 될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00원에 매도를 해야 되는데 조금씩 매도를 한 거야. 그러면 평단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내려가겠죠. 매도가. 왜냐면 사람들이 매도 물량이 계속 몰리니까 점점 팔려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면서 매도 물량이 그러니까 나의 어떤 평단가의 트레이딩 코스트, 그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벤치마킹 대비 내가 얼마나 잘했냐 못했냐는 게 트레이딩 코스트라고 했죠. 느리면 너무 높은 트레이딩 코스트에 노출될 수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내가 대량 매도를 했을 때 트레이더의 딜레마는 거래 속도가 빠르면 너무 마켓 임팩트가 크고 느리면 트레이딩 코스트가 위험되는 이런 트레이드 오프가 있다. 딜레마가 있다. 이 정도 개념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페이지 5페이지. 슈에이저 페이지 5페이지에 넘어가고, 그리고 우리 그 핸드아웃은 9페이지입니다. 그래서 5페이지 보시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있는데, 이제 자, 문제를 먼저 보시면 맨 밑에 discuss whether the two statements true or false. 그리고 이유도 얘기해라.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에세이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여기 핸드아웃에 보이는 것처럼 한글로 정리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스테이먼트 1번, 그냥 문제를 읽어보기보다는 그냥 바로 답을 가보겠습니다. 스테이먼트 1번 어떻게 돼 있죠? High market impact cost could be mitigated by executing the order over trading horizon. 자, 이게 진실일까요? true일까요? false일까요? 당연히 true죠. 왜냐면 longer horizon은 거래별 수량을 당연히 감소시켜서 마켓 임팩트를 감소시키겠죠. 그래서 true입니다. 반면 state 2 같은 경우는 if done correctly, this will not lead to an increase in any other types of trading cost. 자, 아까 그 트레이딩 딜레마에서 말씀드렸듯이 any type of trading cost, longer trading horizon의 경우는 execution, 실행 리스크에 노출됩니다. 근데 비록 반대 방향에 움직일 수도 있으나 adverse price movement가 발생한 경우는 트레이딩 코스트가 당연히 올라갈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트먼트 2는 false입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앞에 되었던 내용들을 이해하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서 에세이를 풀어보시고,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답을 바로 못 맞추셨다 하면 다시 한번 오셔가지고 이 문제를 푸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핸드아웃 10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는 이제 뭐 모티베이션이라든지 인풋들을 배워봤는데요. 이제 C에서는 이제 벤치마크가 뭐냐, 프라이스의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어떤 내가 트레이딩을 평가하기 위해선 어떤 기준이
기준 대비 내가 트레이딩을 잘했느냐, 나의 평단이 좋았느냐 안 좋았느냐를 평가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봤을 때 그러면 이 기준, 벤치마크를 어떤 걸로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1, 2, 3, 4번을 보시면은 내가 프리트레이드, 그러니까 트레이드를 하기 전에 벤치마크가 있을 수 있고, 내가 트레이딩을 하면서 인트라데이에 벤치마크가 있을 수 있고, 세 번째로 트레이드가 끝나고 벤치마크가 있을 수 있고, 프라이스는 혹은 그냥 아예 자체 타겟으로 벤치마크를 만들 수도 있죠. 그래서 크게 1, 2, 3, 4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좀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tarted trading, 그러니까 시작을 하기 전에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거예요. 카카오뱅크를 사려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몇만 PQ, 어떠한 가격에 몇만 주를 사고 싶다라고 했을 때가 decision price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는 거죠. 갔는데 어라이브 프라이스를 먼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트레이더한테 갔어요. 트레이더한테 가가지고 야 빨리 이렇게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이 수량으로 사줘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랬을 때 트레이더가 그 시점에서 리미트 오더, 주문을 넣은 거죠. 이 가격에 내가 매도하겠다. 이 가격에 매수하겠다. 그 리미트 오더를 낸 순간의 시가가 뭐라고 했죠? Arrival Price. 그러니까 내가 주문을 낸, 그러니까 이게 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내가 도착해서, 그러니까 시장에 내가 도착한 시점의 프라이스,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편할 것 같아요. 내가 시장에 오더를 내는 그 시점의 시가를 Arrival Price라고 하고요. 이 내용이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헷갈려서 제가 여러 번 강조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전날 종가, 당일 시초가 뭐 이런 것들이 당연히겠죠. 이런 게 트레이드를 하기 전에 벤치마크로 사용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내가 트레이드를 하면서 인트라데이, 그러니까 그 장이 시작해서 종결이 되기까지 그 시간 동안 어떤 트레이딩이 발생될 거잖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거래가 될 건데 이 거래를 어떤 우리가 평단가를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거래를 한 거에 대한 평단가도 있을 수 있겠지만 시장의 평단가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볼륨 웨이티드, 그 두 가지가 있는데 볼륨 웨이티드 에버리지 프라이스, 타임 웨이티드 에버리지 프라이스. 이거 다른 과목에서도 많이 나왔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떠한 볼륨이라는 거는 어떠한 금액, 그날의 거래 총액이라는 거는 P 곱하기 Q잖아요. 그래서 P 곱하기 Q인데 그 P 곱하기 Q를 둘 다 고려하는 게 V와 B고, 그 P 곱하기 Q에서 P만 고려해서 평단을 내는 게 T와 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그냥 이해가 안 되시면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그 10페이지의 example 한번 보시면은 시간대별로 제가 그냥 예를 해본 거예요. PQ로. 그래서 100달러에 사고, 어떤 주식을 90달러에 사고 2시에 120달러에 시장에서 산 거예요. 사람들이. 그날 이게 거래가 다였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래서 각각의 거래가 10주, 50주, 100주였어요. 그래서 총 160주가 거래가 됐어요. 그렇게 가정을 했을 때 PQ로 보면 전체 거래 금액이 17,500달러겠죠? 17,500달러. 근데 V합은 어떻게 구하냐? 그 17,500에서 160 전체 수량으로 나누는 거죠. 전체 수량으로 나눈 거고, T합은 뭐냐? 내가 한 그 횟수 자체로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수량에 대한 웨이트를 내가 그 각각의 거래마다 수량에 대한 웨이트를 안 주고 다 동일한 수량이라고 가정을 하고 구하는 거죠. 이게 V웹과 T웹입니다. 예, 그래서 이걸 한번 표를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V웹 같은 경우는 당연히 볼륨까지 고려하다 보니까 그 각각의 거래마다 볼륨까지 고려하니까 사람들이 어느 시간대에 어떤 볼륨으로 내가 거래를 하는지 볼륨 패턴을 고려할 수 있고, 매니저들이 목표 설정할 때 당연히 참고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T웹 같은 경우는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아웃라이어를 제거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막 시가보다 너무 낮게 혹은 너무 높게 막 거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거하는, 그 볼륨에 대한 아웃라이어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너무 플렉츄에이션이 너무 심해요. 그랬을 때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게 V합과 T합.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3번은 포스트 트레이드는 그냥 종가 얘기할 수,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헤지펀드 같은 경우는 NAV로 이제 계산을 하는데 보통 종가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실제로 뒤에도 보면은 다 벤치마크가 거의 대부분 클로징 프라이스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가장 편하잖아요. 쉽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클로징 프라이스가 종가가 그렇게 되고, 프라이스 타겟 벤치마켓은 매니저가 그냥 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시큐리티의
그 적정한 가격, 페어 밸류는 프라이스가 얼마다. 그래서 그렇게 아예 타겟을 하고 타겟을 해서 정할 수도 있는 게 벤치마크이다. 자,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잠시 후 계속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